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받으셨죠? 예. 일전에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 통화가 한 번 더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았는데 이후 박범계 의원에게 유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 질문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군이 정치에 동원이 되면서 일평생을 군에 바쳐온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습니다. 네, 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은 답변 제한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뒤에 박범계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군에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혈 사태가 방지가 됐다. 김희정 의원님. 그렇다면 대통령의 두 번째 전화의 지시는 유혈 사태와 관련된 지시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정말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한데요. 정말 정확하게 어떤 통화 내용이었는지 어떤 지시였는지는 추가적으로 꼭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통화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곽 사령관이 얘기했던 대로 자정 넘어 어디쯤이야라고 했던 통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셈이 아닙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리고 그간에 이제 그 증언이나 또는 707 특수임무단장의 어제 아침에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의원들 150명 못 모이게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이 여의치는 않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이후에 또 뭔가 지시를 했다면 진입이 불가피하게 어려우면 일상 깨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발포를 해서라도 진압시켜라. 그리고 진압시켜서 반드시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이어졌다고 하면 정말 이 상황은 더 이상 얘기할 네. 수준도 아닌 너무 끔찍한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곽 사령관이 애초에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델리민주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이라고 얘기한 건 한 번 전화 받았다고 한 건 지금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령관은 작년에 김용현 장관의 공간에 모여서 이를 도모했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와서 이랬니 저랬니 거짓말 섞어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모의 작당이 있었는지서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실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미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마당이 돼버렸으니까 더군다나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얘기할 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양심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증언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만약에 무슨 발포 명령 내지는 그 이상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상황들을 놓고도 듣고도 국민의힘이 이번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럼 뭐 정말 너무 확실한 공범 내지는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유혈 사태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질의와 답변인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국민과 지금 김희정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회 국방위와 같은 공공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근거 삼아서 토요일에 있는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인 만큼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4일에 있을 표결과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당이 지난 토요일처럼 집단적으로 부결하는 투표조차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 당도 고민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토요일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표결을 앞두고 지금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이른바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세요? 그 얘기 조금만 더 듣고 갈게요. 관련해서 뭐 여러 보도도 있고 해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일종의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어떤 뭐 다른 정치 세력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지도부가 다시 와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 전체 가운데 최고위원이 5명 이상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뭐 장동혁 의원이나 진종우 의원 2명 중에 1명만 최고위원직에 사퇴해도 현재의 지도 체제가 와해되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뭐 친윤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장동혁 의원이나 진종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의 지도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결국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글쎄 그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실패에 대단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부분을 더 끌고 가서 어떻게 우리 당이 국민께 다시 한 번이라도 그래도 사랑을 달라, 신뢰받는 정당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 드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 공작 수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아주 극단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있죠. 근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을 근무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친윤계 의원보다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적을 수가 있나요? 그런 어프로치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매일 눈 뜨고 나면 말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본질적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지,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논하자면 글쎄요, 권성동 의원보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적은가요? 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사실 비대위 시절부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어떤 그 독단적인 리더십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또 그 이후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민심이 이렇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친윤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인위적인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공천권 놓고 서로 싸운 게 어떤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년 8개월을 재직하다가
그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에 취임했고 글쎄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을 비교하자면 서로 공천권 놓고 싸운 거 외에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네, 여기까지 하죠.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친한, 친윤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탄핵 소추안을 투표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전체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역시도 오늘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자신의 기존의 주장을 발목 잡는 그래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은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장관님 누구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죠? 저하고 했습니다. 둘이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때 본의원이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육사 이 침식도 있었고 일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박안수 총장이 애초에는 발표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전에 장관을 만나고 여러 일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안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저도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전체 화면을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계엄사령관 태도는 마치 자기가 순진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는데 나를 호수아비로 만들어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본 국무부長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이 전 완전히 거짓말이다. 계엄사령관의 저 태도는 정말 평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엄사령관이 계엄 발표를 보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어느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군서열 1인 합참의장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당연히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의 계엄 시나리오에서도 똑같이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합참의장이 3사관학교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합을 맞춰서 계엄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 문건 나왔을 때 법무비서관으로서 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합참의장은 배제를 하고 해군 출신이거든요. 육사 출신인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놨는데 사전에 계엄사령관한테 이 계엄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계엄사령관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계엄 직후에 11시경에 경찰청장한테 전해가지고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허수아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하루빨리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기를 비롯해 압수수색을 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 국방위 지금 다시 속개가 됐는데 비상계엄의 지휘라인들이 거의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김용현, 여인영 이런 인물들은 지금 수사를 받거나 체포,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여러 증언들이 나온 가운데 방첩사의 참모장,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참모장이 북한 도발을 이유로 계엄 이틀 전에 지시대기를 하라라는 하다를 내렸다고 밝힌 내용도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홧김에 그냥 확 해버린 계엄이 아니었다는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종국에는 실패하게 됐다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됐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허수아비인 것처럼, 그리고 계엄 포부령을 22시에서 23시로 고친 것밖에 없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밝힌 것처럼 계엄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요? 11월 말에 북한의 오물풍선 보내는 곳을 원점 타격하는 지시를 합참의장에게 국방장관이 내렸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매우 격분했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이제 계엄 관련 문건 플러스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 얘기를 전혀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는 성사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저는 거기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참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에서 하나씩 굉장히 이제 아주 정교하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이틀 전부터 대기 명령 내렸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또 오물풍선 이런 부분들 심각하니까 대기하라고 했던 거고, 또 계엄 선포한 그날도 그렇게 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지시를 통해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는 게 상임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고 난 그 이후에도 합참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2차 계엄하면 되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새벽 12월 4일 새벽 1시 반에 7공수, 13공수도 비상 대기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안 되겠어 이번에 그냥 한번 싹 쓸어버려야지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그냥 홧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매우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이후 상황까지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도 계획하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안에 대한 처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 이런 진실들을 제대로 조금 국회 차원에서도 상설특검이나 합수본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실은 반드시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방위에서 계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인데요. 곽종근 전 방첩사령관을 따로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들을 지금 박범계 의원이 발언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방첩사령관은 12월 1일에 비상계엄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죄송합니다. 특전사령관이요. 네. 특전사령관은 12월 1일에 미리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특전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12월 1일 사전 내용 알았다. 그러니까 계엄 이틀 전부터 특전사령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박범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라는 점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엄과 관련한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소명하는 것이 다 자신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날 계엄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사전에 치밀한 준비 단계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 저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솔하고 꼭 필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한 말씀씩 들을게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켰어야죠. 제가 보기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주 직무정지가 됐더라면 아마 이번 주에 수사기관 어디 한 곳은 체포한다고 나섰을 거예요.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경호를 좀 풀라고 하고 체포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으로서 경호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적, 물리적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전국 안정 TF라고 내년 2월 내지는 3월 하야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 이거는 전국 불안정 TF예요. 불안정 상태가 계속 몇 달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는. 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충격적인 저는 진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1일 날 특전사령관의 계엄 상황에 대해서 3일 날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뭐 계엄 선포한 당사자는 더군다나 뭐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전부터 계획했고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도 본인이 정했을 테니까. 그런데 전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전전날 뭐 했죠? 공주 산선시장 가가지고 DJ 하지 않았습니까?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종원 1000명 만들어야 백종원 1000명 된다고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네. 무슨 양극화 해법을 얘기하고, 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이런 사실들이 충격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때 그랬던 그 모습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정말 토요일 날 탄핵안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요, 앞으로 정말 어떤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